사실 저는 중국 전문가라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좀 이상합니다. 아, 오히려 저기 토론회에서 계시는 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이시고 사실 권위가 있으신 분들이신데, 네,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짧게 그냥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는 그 연미 화중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것은 제 자신이 제안한 정책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현재 그 21세기적인 국제 정세 속에서 바로 이것이 우리가 현재 취할 수 있는 가장 합당한 그 정책 기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그 AIB 문제나 사드 시스템 배치와 관련해서 현 정부는 이러한 기조를 저는 유지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정책적 모호성 혹은 모호한 어떤 전략, 이런 것이 그 전략이 없는 모호성이 아닌가라는 비판을 강하게 해왔고, 그리고 일부 정치권에서 이제 그런 정책을 변화하도록 하는 어떤 그 상당한 압력들이 지금 가해지고 있어서, 제가 우려하는 바로는 이러한 국내적인 압력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6월 달에 방미를 하실 때 미국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성의 표시로 사드 도입에 사드 배치에 합의를 해주고 이제 아마 9월 달에 또 방중이 있을 걸로 저는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 이것을 공개하는 수순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현재 한미동맹 구조에서 정말 미국이 주한미군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아주 긴급한 이런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이거 그냥 사드 시스템을 그냥 배치해버리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사드 시스템 배치와 관련된 이제 미국 측의 움직임을 보면 그것이 그렇게 생각같이 그렇게 간단치 않고 뭔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아주 여러 가지 대언론 활용, 그 다음에 심리전, 그리고 전방위적인 어떤 압박도 하고, 심지어는 제가 아마 채점을 하면 B 이상 안 줄 그런 리포트를 미국의 유수한 기관들에서 마치 엄청난 보고서인 양 제출하면서 한국의 많은 분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어 하는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아마 저도 미국에서 공부했습니다만 그 정도 수준 가지고 자꾸 우리를 너무 무시하는 게 아닌가 싶을 불쾌감이 들 정도로 그런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왜 그럴까라는 궁금증을 저로 하여금 낳게 합니다. 그래서 한국 내 사드 시스템 배치가 아마도 미국에게는 또 다른 의미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과는 다른 뭔가 기묘하고 심지어는 좀 조급하게 이걸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 이근 교수께서 이야기한 그 맥락과 저는 상당히 연관이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사드 시스템 배치를 둘러싼 논쟁의 본질은 미국은 훨씬 더 그러니까 한반도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훨씬 더 큰 세계 전략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다루고 있고, 또 최근 오바마 행정부가 사실은 대외 전략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미국의 패권 쇠퇴를 억제하고, 그 다음에 현재의 어떤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사실은 동맹을 최대한 활용하는, 그리고 어떤 비용의 어떤 부담, 전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추구하는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이것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논쟁은 미중 간에 진행되고 있는 보다 구조적이고 복합적으로 뒤엉킨 전략 갈등 과정 속에서 고차 방정식 게임이 진행되는 가운데 과연 한국의 국가 이익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우리의 안보를 수호하고 우리의 미래 자화상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지금 던지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으로서는 이 사드 시스템 배치가 과연 우리 국익에 합당하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중장기적인 국가 전략 그리고 비전에 부합한 것이냐라는 답을 찾는 것이 이 사안에 대한 핵심적인 질문이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향후 중국의 부상 및 변화하는 미중 관계를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판단의 문제와도 동시에 결부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시에 북한의 실제 위협에 대한 평가, 그리고 사드 시스템 배치의 어떤 합당성 문제에 대한 객관적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아직 이 객관적 검토도 제대로 돼 있는 실체도 아직 우리가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가냐 부냐를 지금 자꾸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대단히 좀 이상하다. 왜 그럴까? 다 아시는 분들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결국은 우리의 고민은 당장 뭔가가 위협이 된다라고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서 했을 때 그걸 막기 위해서 대포를 모든 비용을 다 들여서 다 사버리면 아마 그 위협 때문이 아니라 아마 대포를 다 샀기 때문에 더 망하는 그 시간이 훨씬 더 빨라질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빵과 대포의 황금 비율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할 필요가 있고 이 선택의 결과로 초래된 이점과 비용, 기회 비용을 포함해서 이거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국제 정세는 미국의 셰일가스 혁명으로 미국이 다시 그 세계 영향력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커지고 그 기간이 상당히 연장됐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팍스 아메리카나 3.0의 이야기를 하고 국제 정치에서 사실 제일 비용이 적게 드는 그 전략 중에 하나가 최고 강자한테 달라붙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한테 주어진 고민은 이 팍스 아메리카나 3.0과 중국의 부상 2.0이 동시에 중첩되는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독수리와 용이 다 같이 날아오르는 그런 형국. 그래서 선택의 압력이 그만큼 강해지고 그 또 선택의 대가도 그만큼 커지는 그런 시기에 놓여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을 다 같이 우리가 고려하고 중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지정학적인 이해와 국력에 부합한다는 것이 제 판단이고 또 우리가 흔히 지금 얘기하는 한반도 통일의 꿈을 지향할 때 미중은 반드시 다 같이 고려해야 되고 미국을 통해서 흔히 최근에 이야기하는 대중국 압박과 이를 통한 통일의 실현의 이 주장은 저는 전혀 현실성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될 게 우리가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은 앞으로도 계속 지탱이 될 거고요. 그런데 그 동맹의 수준을 과연 어디까지 가져가느냐가 이제 우리한테 주어지는 퀘스천입니다. 동맹이라는 게 사실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목표도 아니고 어떤 그 수단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한미동맹의 본래 핵심 기능은 북한의 도발 억제에 국한하는 것이었고 부가적으로 인류의 아마 보편적 공공재인 세계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우리가 지원하는 그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 시기에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개념을 받아들인 것은 이 원칙에 대한 중대한 수정 가능성을 저는 열어놓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당시 중국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우리가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시기에 한미동맹을 글로벌 동맹화로 이제 전환하면서 지역 동맹을 추구한 것은 결국 중국을 겨냥한 한미동맹의 운용을 저는 개념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기존의 한미동맹의 핵심적 원칙을 저는 포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단히 그 폭풍이 몰아치는 암흑의 바다로 우리의 배를 몰고 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사드 시스템 배치 문제는 상황에 따라서는 중국은 물론이고 러시아의 핵심 이익을 한미동맹을 통해 무력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그 기능을 우리가 담당하겠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민족적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 차원의 문제일 수도 있으며 그 결과의 엄중성에 대해서 훨씬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MB시대의 지역동맹의 개념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면 개념적으로는 그리고 논리적으로는 사드 시스템을 미국 요구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합당합니다. 대신 그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해야겠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합당한 한미동맹의 원칙과 한계를 우리가 유지한다면 사드 시스템 배치는 원칙에 있어서 북한의 위협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데 한미가 공감하고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 이 경우 역시 한미동맹에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또 공헌할 바가 뭔가도 고민을 같이 해야겠죠. 자,
한미동맹이 지니는 이런 그 부가적인 기능인 지역 안정자 역할 역시 잠재적으로 중요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중국이나 일본이 노골적으로 이를 운용하는 것은 동맹의 비용을 우리가 원래 의도했던 동맹의 비용을 훨씬 초과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지역 거부와 관련해서 우리 이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중국이 그렇게 사드 시스템 도입과 관련해서 결사적인 태도를 보인가, 그리고 미국이 왜 이렇게 집착하고 있는가에 대한 연원을 한번 제가 추적을 했는데, 흔히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중국 연안에 소위 말한 그 군사기지들이 다 배치되어 있죠. 당연히 위협적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직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은 또 한 가지의 그 사실이 저는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바로 최근 중국이 개발한 그 동펑 21D 미사일입니다. 이건 세계 최초로 그 미국의 항공모함을 단 한 발로 격침시킬 수 있는 그 중국의 그 대함 그 탄도미사일이죠. 이것이 그 백두산 뒤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거리가 1500km에서 2700km 정도를 커버하고 있고, 만약 이게 이론대로만 작동한다면 중국이 가장 중시하는 대만과 관련된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그 여지를 엄청나게 제약하는, 미국의 소위 말한 재균형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무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미국으로서는 바로 사실은 서태평양에서 미국의 역할이 급속도로 축소되는 아주 그런 무기죠. 이 무기는 러시아 측의 그 분석에 의하면 그 현재 그 재래식 무기 체계로는 이걸 막을 수가 없답니다. 그 레이저 카운터 메저라고 표현하던데 그게 필요한 건데, 현재로서는 그게 실전 배치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이 무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이 미사일이 발사되는 원 지점을 발사 당시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것을 가능한 건데, 따라서 이게 아마 암묵적으로 그렇다면 이 사드 시스템 배치가 결국은 중국이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대만 문제와 관련된 그 에어리어 디나이얼 전략, 그 다음에 미국이 정말 그 리밸런싱 전략에서 가장 중시하는 소위 말하는 그 개입 능력, 이쪽 중국을 어떤 견제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의 유지, 어떤 그 창과 방패의 대결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잠재적인 그 체계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생각보다는 상당히 심각한 그런 미중 간의 그 전략 게임에 어떤 활용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아마 우리가 상대적으로 지금 소홀하고 있는 게 러시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래 사드 시스템은 러시아를 겨냥해서 동유럽에 배치될 예정이었지만 러시아의 극심한 반발로 실현되지 못하고 이것이 그 동아시아에서 지금 현재 다시 재구축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러시아의 최대 군항이 블라디보스톡 인근에 배치되어 있어서 아마 상당한 반발을 가지고 있고, 중국보다 훨씬 행동지향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아마 반드시 이에 대한 어떤 강한 어떤 대응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이제 우리 정국식 대표님도 계셔서 이제 북한의 실제적인 위협 수준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리고 이 사드 시스템이 과연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정부와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것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이 얘기를 사실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제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훨씬 더 저보다 전문가라서.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북한의 치명적인 위협은 항상 상존할 겁니다. 앞으로도.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우리를 시험할 겁니다. 그리고 항상 새로운 문제와 비용을 초래할 겁니다. 그런데 개개 사안에 대한 위험과 그 발생 가능성에 대한 평가 대비 투자의 비중, 그리고 상대적 기회비용을 냉정히 계산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다면 고비용, 저효율이 겹치는 이러한 게임을 계속 진행한다면 현재 우리의 국력이 아무리 북한에 우세하다 할지라도 결국 이를 감당해내지 못하는 것은 우리 쪽일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또 이근 교수께서 말씀하셨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정국식 그 대표님께서 잘 말씀하실 건데, 방어적 무기 체계로는 역사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성공하기 힘들고, 그리고 이것은 결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안전을 보장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그 21세기적인 미신이 작동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사드 시스템의 배치 시 최대 수혜자는 전 북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대단히 좋아하고 있을 겁니다. 빨리 좀 배치하라고.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지속적인 다량의 미사일 발사 실험, 고각 발사 실험을 한 의도가 과연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드 시스템의 논쟁은 아무튼 이로 인해서 촉발된 거고, 북한은 이 사드 문제로 이미 한미 간의 불편한 심리와 균열을 초래했고, 한중 및 한러 간 관계를 갈등 상황으로 만들고, 지속적으로 그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아마 본래 의도했던 미중 간의 갈등과 균열을 초래하고, 동시에 배치 이후에도 엄청난 고비용이 발생하게 하면서도 실제로는 이 시스템 자체 가지고는 북한을 위협하지는 못해서 결국은 북한이 항상 선택권을 갖는 그런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드 배치와 관련된 이 논쟁에서 우리는 북한이 희망하는 그런 프레임 속에서 진행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오히려 이 문제는 갈등의 사안이 아니라 한미중 간의 협력의 대상이 돼야 되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한국의 안보 증진은 물론이고 외교적 이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우리가 조율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미국 내에서도 생각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이 미중 관계 변수 및 재반 초래될 비용 문제로 인해서 한국 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부처 간의 이익이 다를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결정을 쉽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책 제언을 하자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4가지 선택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 가장 좋은 방식은 그거죠. 당연히 이제 먼 나라 이 먼 나라까지 와서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 또 이렇게 노력하면서, 그렇지만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또 안전이 위협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미국의 그런 어떤 합리적인 우려를 우리가 수용하면서도 중로의 핵심 이익 침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전제하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사드 시스템을 배치하는 것은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호 방안은 미국과 중국이 사드 시스템 배치의 필요성과 한계에 대해서 논의하고, 여기에서 한국의 안보 이해를 반영하게 하여 결국 3자가 합의에 이르게 하는 그 협상의 과정들을 계속 지속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방안은 사드 시스템 도입 협상은 지속하되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을 계속 유보하는 그런 방안이 있을 수 있고, 네 번째 최악의 방안이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독단적으로 우리의 비용으로 사드 시스템을 스스로 도입하고 스스로 안보를 확보했다고 자찬하는 그런 상황이 가장 위험한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가장 바보 같은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제가 권유할 수 있는 사항은 결정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론전과 당파적 이해와 압력에 빠져서 빠른 결정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략은 미중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그래서 양자를 다 충분하게 만족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양자가 우리를 필요로 하게 하는 그 과정을, 그런 외교를 계속 하면서 양자에게도 동시에 안정감을 주는 우리의 원칙과 어떤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드 배치와 관련된 논쟁은 저는 여전히 한미중 사이에 이것이 갈등의 사안이 아니라 협력을 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타협하고 서로 간에 배려할 수 있는 그 공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현재 미중이 그에 관해서 논의를 저는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시간을 좀 줄 필요가 있고, 여기서 우리의 인풋을 좀 넣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가 그러면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이 우리에게 소모적이고 대단히 비용이 많이 초래하는 그런 사안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외교안보에 좀 도움이 되도록 좀 활용을 하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과정 속에서. 그래서 미국에게도 안정적인 동맹으로서 신뢰를 제고시키는 노력을 하면서 미국과 대북 정보 및 협력을 더 강화하고, 그리고 미국과의 어떤 대북 관련 기술 이전이나 공동 무기 혹은 정보체계 개발 등을 촉진하고, 북한에 대해서도 레버리지를 더 확보하는 무기체계 구매, 그 다음에 미국의 어떤 세계적인 공공재 차원에서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도 더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해서도 사실은 사드 배치의 원인 제공자인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완화시키는 조치를 취하도록 설득하고, 그렇게 사드 배치가 문제가 된다면 그 원인을 제공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또 중요한 것이 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전향적 조치와 노력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사드 배치를 위한 명분을 축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최선을 다하고 그 과정 속에서 북한이 계속 그걸 거부하고 위협을 했을 때 우리가 사드 배치를 하더라도 그에 대한 명분이 있는 것이 현재 같은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국제적으로도 명분을 획득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까 이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계적인 전략의 축이 지금 기울고 흔들리는 판에서 우리가 훨씬 더 그것을 악화시키는 혹은 우리가 그 일부 어떤 앞에서 우리의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그것은 대단히 우리의 국익과 안보에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